이 경건해지는 음악을 좀 들어보십시오. 예. 요 음악은 참고로 그 게임 중에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이제 OST입니다. 이게 좀 조선이라는 배경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게임이기도 해, 배경이, 그 게임이. 자, 오늘의 조선왕조실록은요. 자,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요 분입니다. 자, 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요 사진 보자.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예요. 황희하면 정승, 정승하면 황희 할 만큼 이 황희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조선 초기 어떤 레전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모두 그랜드슬램 달성한 양반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양반이에요. 예. 황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황희가 이제 처음 관직에 들었던 거는요, 이제 조선시대 이전 고려 때부터인데,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음서로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이 음서라는 거 좀 알아야겠죠. 음서라는 게 뭐냐면요, 고려와 조선에 있었던 그 고위 관리의 친인척들에게 하급 관리직을 주는 관리 임명 제도를 말하는 거를 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친척 중에 좀 이렇게 높은 정치인이 있어 그러면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해서 제 조카놈 중에 이런 애가 있는데 한번 쓸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과거 시험 없이 바로 관직에 등용시킵니다. 우리의 친척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뭐 그냥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쳐도 능력이 좀 그래도 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14살부터 관직 생활을 했어요. 장난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은 중1짜리 애한테 공무원을 맡긴 거예요. 이게 낙하산이라고 해도 대단한 거야.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낙하산도 낙하산인 건데 아무나 시키나? 일을 너무 잘해. 똑똑한 건지 영민했어. 나란 일, 공무원이 천직이었던 양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재주가 좀 뛰어나고, 원래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영재 소리 막 듣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하거나 기대를 받아. 와, 너는 참 진짜 커서 대단한 일 할 것 같은 애야. 이렇게 기대를 받잖아. 그러면 애가 어린 나이에 건방져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황희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지. 황희도 우리가 뭐 점잖은 성비, 허허허, 그렇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런 이미지로.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도 약간 좀 되바라진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를 알고 있던 거죠. 나중에 이런 것을 고치게 되긴 하거든요.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얘기해 볼게요. 황희가 별명이 뭐예요? 청백리잖아. 청렴결백한 정치인이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부패한 관료들은요, 황희를 상당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가 어떤 좀 뒷돈이라도 챙기고 이렇게 좀 꼽을 쳐보려고 하면은 황희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자네는 조정의 관료가 될 수 없네. 막 이렇게 다 까발리고 지적하니까 싫어하잖아, 황희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탐관오리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황희가 모함을 당해요. 그래서 조정에서 잠깐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파직되거나 파면은 아닌데 근신 처분 같은 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한 거야.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쉬게 된 거지. 그러니까 황희가 성격이 또 쿨한 데가 있나 봐.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바른 말 했을 뿐이다, 정당하다라고 어필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했대. 아씨,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 머리 좀 식히면서 여행이나 하고 오자. 라는 이런 아주 그냥, 쿨한 마인드를 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버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가 초여름이었고요. 모내기철이었겠죠. 초여름이니까. 황희가 여행하다가 저기 나무 밑에 지금 보여. 조그맣게 초록색 옷, 그지? 나무 밑에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 여행 도중에. 근데 이렇게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왜 농부가 논에서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밭을 갈고 있었던 거야. 소 데리고. 검은 소 하나랑 이제 누렁 소 하나, 황소 하나 데리고 이제 논을 이렇게 막 갈고 있었는데요. 밭을 갈았겠다. 소니까. 황희가 이거를 한참 이제 구경하다가 농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저기 아이씨 했던 거 한 거야. 누렁소랑 검정소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농부가 이 하던 일손을 놓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황희에게 귓속말을 한 겁니다. 저기 이거 비밀인데요, 사실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황희는 농부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
이상한 행동을 한 거야. 고작 이런 일로 하던 일 멈추고 논밭으로 나와가지고 귓속말까지 하러 온 게 굳이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뭐 황희가 자기 뭐 양반이다 신분을 노출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물어본 거에서는 좀 크게 얘가 더 잘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랬냐는 거죠. 자,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마리 소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못한다고 하는 소는 기분이 나쁠 게 아니오. 아무리 짐승이지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소. 이팅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황희가 자기 행동에 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지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에게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이후에 황희는 죽을 때까지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단점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거만한 편이었던 젊었을 때 황희가 이제 좀 자기의 어떤 버릇이나 습관을 고치게 된 계기가 이거였다 그래요. 황희 거쳐간 임금만 4명이에요. 태정, 태세 4명의 임금을 모시고 87살까지 벼슬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정해서 일을 했는데 가장 전성기 때는요 태종 때입니다. 유아인 아니죠. 태종 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태종 때 지신사라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정도의 직책이었던 거죠. 엄청난 국정 수행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태종도 황희의 능력을 아주 높이 사가지고 뭐 고민이나 둘이서만 의논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대 황희한테. 야, 오늘 일은 있잖아. 비밀이고 너랑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야기를 누가 알게 되면은 네가 말했거나 내가 말했거나 둘 중 하나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할 정도로 신뢰를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까 소 얘기 있었잖아요. 만약에 황희가 태종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아까 했던 얘기처럼 검은 소가 일을 잘해요? 뭐 누렁 소가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태종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네가 제일 일을 잘해. 일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정치 레전드라고 황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지금 말할 부분인데요. 태종 이후에 육조 판서직을 쭉 그냥 다 역임해버립니다. 제가 황희라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에요. 조선시대 벼슬 중에요 판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극 볼 때 우리가 뭐 무슨 이조 판서, 병조 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건데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급 직책이에요. 6조 판서라고 하거든요. 6가지 직책을 말하는데 2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까지 6개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조 판서는요 인사 담당권이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 정도 되죠 요즘은. 호조 판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나라 돈을 다루는 일을 했었던 거고, 예조 판서 외교부 담당했었고 교육도 담당했어요. 예전에는 이걸 하나로 했었대요. 그래서 외교교육부 장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병조 판서는 군사 담당 국방부 장관이고, 형조 판서가 당시에 형벌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되는 거고, 공조 판서 산업과 건축, 뭐 산업통상부나 뭐 국토교통부 정도 되는 장관급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6개가 있었어 조선시대에. 근데 이걸 다 했다는 거죠. 하나만 했어도,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역사에 남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두 6개를 다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지,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이게 옮겨가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 상태를 진짜 훤하게 다 꿰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황희정승은요. 그래서 뭐 흔히 황희를 하면은, 황희라고 말을 하면은 뭐 야사에서의 내용들 때문에 그래 네 말도 맞구나 뭐 하면서 허허 웃는 할아버지 이미지가 좀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좀 강직한 보수주의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통틀어서 양대 천재 있죠? 그 중에 세종이 있습니다. 세종이 지나치게 좀 혁신적인 스타일로 국정 운영을 하려 들면요,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 옆에서 이제 좀 세종대왕이 하는 계획에 좀 이렇게 조율하는, 이건 너무 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율해주는 역할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만약에 세종 옆에 황희가 없었으면은 세종이라는 사람의 정치 스타일상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발을 들었을 거예요. 선왕들이 했었던 전통을 깬다라는 식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 조율하고 있었던 사람이 황희였던 거죠.
명재상이잖아요. 이 정도만 들어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명재상이지만 막상 그럼 황희의 업적이 뭐셈? 이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또 그렇게 좀 쉽지가 또 않아. 그래요. 의외로 세종실록 이렇게 훑어봐도 딱히 황희가 뭔가를 이렇게 딱 두드러지는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경력상 봤을 때 오랜 관직 생활 했었고 평생 관직 생활 했었고 뭐 6조 판서직을 모두 거쳤던 어떤 이런 전문성과 디테일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어떤 세종 시절의 어떤 그 당시에 세종 당시에 워낙에 뛰어난 천재들 굉장히 많았을 때거든요. 뭐 야구로 치자면은 뉴욕 양키스 같은 개념인 거죠. 어디서 다 한 가닥씩 하던 애들이 모였어요. 세종의 밑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말을 겁나 많이 해. 워낙에 다 한 명 한 명이 자기 철학들이 확고하고 또 깊다 보니까 학식이 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토론을 또 밤새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저러냐 그러냐 쉽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황이다. 이 존재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무게를 딱 잡아주고요. 그 선비들 사이에서 당대의 그 뛰어나고 말 잘한다는 이 달변가들 사이에서 어떤 정책 토론들이 과열이 되면은 이거를 막아주고 조율해주고 중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실록 보면요, 황희가 있을 때 황희라는 존재가 딱히 이 국정에서 왕 옆에 있을 때 빛나 보인다 하는 면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황희가 한 번씩 나 힘들어 못해 라고 하면서 나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 이제 나 은퇴할랜다, 사표 쓸랜다, 요렇게 그냥 업무를 잠깐 놓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한 12번 돼요. 이때마다 황희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국정 토론이 생기면은 이 잘난 그 고매한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느라 난장판이 됐었다 그래요. 황희가 있을 때만이 조용히 잘 수습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뒤늦게 이제 와서. 자, 외모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을 좀 보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대요.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노신선이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좀 젊었을 때 초성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나 좀 이렇게 봤던 이미지랑 다르게 약간 좀 날카로운 눈매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상당히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사에 따르면은 황희란 사람의 야사 보면은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대. 그래서 황희가 이렇게 딱 째려보면은 이 눈에서 광선이 나올 정도로 노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빛으로 사람들이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튼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황희랑 눈이 마주치면은 쫄아가지고 죽는 동물도 있었다, 그 정도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도 사실 눈매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명 더 봅시다. 육진개척했고 여징정벌에서 활약했던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서 장군인데 김종서도 황희를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항상 황희 앞에서 이렇게 각을 잡고 있었다는, 이 난다긴다 하는 이 김종서는 우리가 관상으로 잘 알고 있죠. 호랑이상을 한 그 남자,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입니다. 김종서가 북방을 지키다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날 세종이 김종서를 상당히 아꼈다 그래요. 세종이 심리밖까지, 궁궐 밖으로 나가서 심리밖까지 나가서 맞이할 정도로 세종의 총애가 상당히 깊었다라고 하는데, 김종서도 자기가 왕이 자기를 끔찍히 아끼니까 어때? 왕이 자기를 그렇게 아낀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날 믿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또 위아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김종서가 어느 날 황희정승 앞에서 이렇게 좀 삐뚤음하게 앉아 있었던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앉아, 나 왕의 총애 받는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황희가 이걸 보고, 야, 저놈 저 다리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다리 좀 고쳐주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한마디에 김종서가 바로 이렇게 정좌하고 각 잡고, 아닙니다 선배님 했었다는 기록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중에 김종서가 이 얘기를 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육전에서 전쟁터에서 여진족이랑 싸울 때 화살이 그렇게 장맛비처럼 쏟아내려도 무서운 걸 모르고 전쟁터에 있었는데, 황희 대감의 이 말씀 한마디 듣고는 오금이 저려가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라는 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인품 좋고 막 그치 인심 좋고 막 이런 좀 할아버지 같은 선비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마냥 허허 웃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카리스마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황희랑 김종서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상당히 많이 갈궜어요 진짜로 김종서라는 사람을. 황희가 왜 그랬냐면은
황희가 이제 김종서를 자기 후계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직 초기부터 일부러 많이 혼내가면서 이제 가르쳤다. 일 배워라라는 거죠. 제대로 배워라. 이런 식의 행동을 했던 거 보면은 황희가 이제 진작에 김종서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는 은퇴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김종서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이제 맡기고 싶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종이 이방원이 황희를 엄청 아끼고 신뢰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사실 더 가까운 사이였던 왕은 이방원의 아들인 조선의 4대 임금 세종이요가 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짤인데 황희랑 세종은 사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긴 한데요. 황희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던 그 허허 영감이 이제 아닌 거를 좀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세종도 마냥 자애로운 성군, 뭐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뭐 초인, 뭐 성인, 뭐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특히나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말년에 은근히 자기가 좀 고집 부리는 행동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일하기 싫다라고 사표내려는 행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능력이 좋아서 이제 밑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막았죠. 더 있어야 된다. 왕 더 해야 된다.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세종이 은퇴도 못하고 일에 치여서 고통받으면서 이제 뭐 한글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하여간 이제 그런 세종이 이제 힘들게 국정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 그러던 와중에 소현왕후도 죽어요. 자기 부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앞서서 보내고 뭐 눈병에 뭐 당뇨도 오고 몸도 아프고 망할 놈의 신하들이 은퇴도 안 시켜주고 죽겠는 거죠. 몸이 괴로우니까 세종이 당시에 불교에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종교를 갖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뭐 특정 종교를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발언만 안 하면 되겠죠. 그럼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요 숭유억불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기본 정책이었던 거예요. 왕이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에 관심을 쏟는다는 건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스캔들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여기서 숭유억불 정책에 대해서 잠깐 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숭유억불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 지금 절들을 보면 다 산에 들어가 있죠. 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고 잘 안 보이고 외지가 좀 외지에 많이 절들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숭유억불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려에 어느 날 망조가 들어버린 거야. 이제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인 거죠. 사실 고려가 망하게 된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때 어떤 망해가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고려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죠. 아주 혜성처럼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었어요. 고려를 수습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빠르게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진사대부 중에 정도전이랑 정몽주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추구하던 학문, 신진사대부들이 추구하던 학문은요 유교적인 예식과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성리학이었습니다. 국사 시간에 들어봤지. 하지만 이 고려에 성리학이라는 게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이미 들어서 있던 불교라는 거를 밀어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자리에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명분을 들었던 거야. 고려가 망하고 있던 이유를 불교의 원인이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대면서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을 없애기 시작했고 스님들을 내쫓습니다. 수도에서. 지금의 절들이 대부분 산에 있던 이유가 이거예요. 고려 말에 생겼던 숭유억불 정책입니다. 이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건데 역사라는 게 원래 사실 이긴 사람들이 쓰니까 한쪽 편에서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는 어디까지나 성리학을 받아들인 유학자들의 시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승려들이 세속적인 권력, 왜냐면 이제 불교가 국교가 됐을 때 고려시대 승려들의 세속적인 권력이랑 어떤 명예, 힘들이 생기자 이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마치 불교가 고려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사회의 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신진사대부들의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유럽의 계몽시대를 봤을 때도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교를 상당히 사회의 악이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했었어요. 카톨릭교를. 이런 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양권의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는 카톨릭이죠.
이미 고려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요 망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세력들이 신진사대부가 나타나면서 불교를 밀어내기에 좋은 구실을 삼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선왕이 겪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세종이 불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걸 어쩌지? 왕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좋아. 워낙에 세종이 성군이고 자애롭고 신하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왕궁에서 뭐 불교 행사를 하는 정도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세종이 결국 왕궁 안에다가 불당을 짓겠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건 진짜 큰일인 거죠. 결국 신하들이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발벗고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근데 세종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었나봐. 그러니까 고집을 엄청 부린 거야. 세종은 해야 된다, 나 하고 싶다. 막 밑에 있는 정치인들, 막 고위 관료들은 아니되옵니다, 마마. 그래서는 이건 법도를 위반하는 것이옵니다. 난리가 난 거야. 세종이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진짜 나 몰라, 나 왕인데 뭐 어떡할 거야 니네가. 나를 거역할 거야? 이것 좀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아니 님 같은 성군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몰랐다, 실망이에요. 님 30년 동안 근속근무 훌륭하게 해놓으시고 왜 이러세요 마마님. 이러니까 뭐 대충 이런 얘기 했겠지. 이러던 도중에 이제 신하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뭐 사표까지 제출합니다. 막 사퇴하는 일까지 생기고, 성균관 학생들은요 나오질 않아. 공부하러 파업을 하고 등교를 안 합니다. 학교에 나오질 않아요. 난리가 난 거야. 당시 성균관 학생들도요 요즘의 학생들처럼 어떤 시위 비슷하게 단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뭐 단체적으로 휴학을 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조정에서 하는 그 정책이나 통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로 유교적인 관점인 건지, 이것도 어떤 반항의 의미하는 학생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세종이 또 이제 세무룩해지면서 신하들이 날 버렸어. 내 말도 안 듣고 난 이제 외로운 뒷방 늙은이가 되었네. 이러면 또 이제 궁상 떨고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이제 황희가 나타나가지고 아유 니마 제가 해결할게요, 기운 좀 내세요 하면서 나서가지고 또 학생들 한 명씩 만나가면서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저분이 누구시니, 위대한 세종대왕님 아니시니, 믿어라 내가 해결해준다. 다 구슬리면서 학교로 돌려보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말을 주로 황희가 한 일이 이거였나요? 주로 황희가 신하들이 뭐 사표 낸 거에 사실 세종이 많이 슬퍼한 건 맞는데요. 성균관 학생들이 파업했을 때는 사실 세종이 엄청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성균관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지금 대학인데 나라에서 운영하던 국립대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봐서 들어오는데 다 전액 무료야. 국비장 학생들만 있단 말이야. 나라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라서 세종이 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세종이 싫다고, 세종 밑에서 배운 애들이 세종 싫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이놈의 새끼들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주니까 공부 가르쳐주니까 파업을 해? 이 새끼들 죽었다, 주동자 잡아라, 모가지 족친다, 이랬었답니다. 불같이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울고 바짓가랑이 자꾸 매달리면서 니마 미래의 새싹들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니마 30년간 근속근무 철저히 훌륭하게 잘해놓고 또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실망임. 또 이러면 또 세무룩 하면 또 황이 나타나서 아유 니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거의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종이 의금부에다가 또 명령을 했어요. 조사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러는 것 중에 주동자를 밝혀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의금부도 뭐 왕명이 지엄하니까 받들긴 받들지, 조사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래도 성균관 학생들이야. 얘네가 커서 조정의 정치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지금 싹을 밟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뭐 80년대 군부 세력도 아니고 학생들 파업했다고 잡아가서 고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금부에선 이런 행동을 또 했었대요. 자, 그 왕이 명령을 했는데 어디 자 보자. 이게 저 가다 두려면은 일단 절차가 이렇고 이 보자. 아이고 이 서류가 떨어졌네? 하면서 버티다가 성균관의 학생들을 이제 처벌하는 거는 이제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황희가 되게 중재를 많이 했었겠죠.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실록에서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조선 중기쯤 가면은 이제 뭐 이러한 야사가 사실처럼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처럼. 성균관의 유생들은 워낙에 좀 유교적인 원리 원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파업을 철회할 마음은 없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했던 게 또 우리의 레전드, 정치 레전드 황희 선생이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또 신하들이 이제 왕이랑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세종을 이제 황희를 또 부른 거야. 황희님이 해결해 주시라. 이렇게 SOS를 치니까 황희가 여든이 다 된 나이에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학생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문 두드리고 자네 나 황희인데 얘기 좀 하자. 너 자네 학교 좀 나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묻고 다니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때? 자기 기저귀 차고 막 젖병 물고 있을 때부터 이미 유배도 갔다 오고 이미 레전드 막 영의정에 있던 황희 선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성균관 유생들은 어때? 몸들 바를 모르겠잖아. 그치? 결국 휴학이 없어지고 다 학교로 나왔답니다. 다 황희가 이제 세종대왕 때문에 있었던 문제들은요 대부분 황희가 이제 정리했었다 그래요. 황희는 사실 뭐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1452년에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합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이 할 수 없는 아주 경이적인 장수를 누리고 사망을 했었던 거죠. 사실 세종대왕이 이제 늙어 죽일 때까지 황희를 진짜 많이 부려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만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보자면 기록상으로 세종이 황희의 노력을 이제 능력을 높이 사서 이제 중요 직책에 앉히고 뭐 나란 일을 맡기기는 했지만 늙고 힘 딸려서 그만두겠다는 이 노인네를 너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계속 붙들고 부려먹었던 거지. 사실 능력이 좋아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옛날에 관례상 조선시대에 70살이 넘으면요 이제 명예퇴직을 해야 돼요. 관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게 관례였어요. 따라서 이제 뭐 1432년에 70살이 됐습니다. 황희가. 그래서 이제 전문을 올리죠. 자, 폐하, 소인 황희 뭐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근무를 할 수가 없사오니 이제 뭐 사표 냅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자 세종은 이거를 윤허하지 않고 궤장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관직을 유지하도록 해요. 궤장이라는 것도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랑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지팡이를 또 짚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왕 옆에 이러는 거는 실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을 못 가누지만 내 옆에는 있어야 돼 라는 뜻으로 왕 옆에서 이제 앉아서 임금을 보좌하는 뜻으로 이제 이 궤장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 앉아서 죽겠는데도 황희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관례상 해계는 절차인데 이걸 이제 치사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치사가 이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도 이제 황희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1438년 중에 한 번은요, 천둥이 일어나가지고 천둥이 쳐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사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받아줘. 12번 정도의 사표를 내는데 다 거절됐었거든요. 근데 사직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졌던 게 세종 31년 때예요. 1449년 87세가 되어서예요. 자, 근데 그것도 관료직으로서의 은퇴는 아니었어요. 세종이 알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황희에게 이제 이품의 복록을 주면서 평생을 이제 보내도록 하고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은 황희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이제 쓰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사망한 거야. 진짜 죽기 직전까지 일만 한 거야. 세종 밑에서. 불쌍하죠. 이게 능력이 좋으면은 이게 고생을 하네 사람이. 뭐 황희가 은퇴한다고 할 때마다 세종은 또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황희가 소신 좀 쉬고 싶사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허나 거절한다. 그러면은 황희가 검은소와 누렁소 중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세종이 네가 제일 잘해. 빨리 가서 일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8년간이나 은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임금을 거치면서 세종에서부터 이제 18년, 세종 밑에서 18년 있었던 거죠. 얼마나 오래 있겠어. 뭐. 그러니까 이 황희의 그 관직에서 그만두기 위해 상소를 올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픕니다. 이게 80 넘은 노인네가 늙어서 힘 딸려서 그만내겠다는데 12번이나 거절당한 거예요. 황희라는 사람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어떤 자신이 앞에 나서서 무리를 어떤 이끌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뭐 그렇다고 뭐 그런 쪽에서 천재성을 발휘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의 중재나 어떤 계파가 나뉘어 있는 정치인, 관료들, 신하들끼리의 의견 조율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이런 점에서 어떤 능력을 많이 발휘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태종이나 세종도
황희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자신의 계획을, 왕으로서의 계획들을 마음 듣고 실행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문제 생기면 황희가 처리해 줄 테니까 우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예.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지 황희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니까. 자, 오늘 알아본 조선왕조실록은요, 정치 레전드 중에 레전드 황희정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희가 오랫동안 여러 임금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왕들과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시 어떤 황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조선왕조실록 황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